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 한가운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외교 분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는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외교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한국의 외교 역량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정원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슬슬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한국의 외교 역량의 실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 한국의 외교 역량은 어떻습니까? 네, 좀 활기차게 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네, 한국이 처해 있는 이 좀 상황을 좀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난해. 네. 그래서 한국이 외교 역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성에 비해서 외교 역량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 초라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량이 일단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그마저도 굉장히 이 대미 외교,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심각하게 좀 경도되어 있다. 그리고 대미 외교만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 사이에서 대미 외교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미국하고 하고 싶으면 좋아한다? 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국 외교의 특징, 외교의 특징은 역량도 취약하다. 우리나라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외교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 역량도 취약하다. 그리고 분야에서는 미국 대미 외교만 몰려있다라는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우선은 이제 역량이 취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추상적이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교 역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실제로 이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능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사무관들 여기까지 좀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외교 역량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인력 규모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 그 국정감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이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10년도 기준으로 외교 인력이 전부 이제 2,2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200명이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수준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반문을 하실 텐데 이게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네. 일단은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좀 조건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분단 국가는 이제 지구상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밖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분단 조건을 가진 이제 국가는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 그래서 경제적인 조건이 유사한 좀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제적인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무역 의존도 높다. 이거에 이제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더 높은 게 네덜란드 아니었습니까? 네. 네덜란드하고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통적으로 이제 중개무역 국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중개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외교 역량이 이제 발달을 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추정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대외 의존도를 보면은 네덜란드가 130%가 넘습니다. 한국이 이제 100%에서 한 11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GDP를 좀 살펴보면은 8천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1조 달러가 넘죠. 그래서 네. 그 네덜란드가 조금 작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인구는 한국 인구가 이제 5천만, 4,990만이 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인구가 이제 한국 인구는 5천만이 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천만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인구가 절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이제 네덜란드가 오히려 적고 그 다음에 인구도 한국보다 오히려 굉장히 적다. 다만 이제 대외 의존 경제가 굉장히 심하다. 좀 이런 이제 조건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인데 이런 국가에서 외교관 수가 무려 3,100명입니다. 그러니까 3,100명. 한국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50% 이상 많은 거죠. 외교관이 1,000명 이상 많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순하게 물론 이제 평면적인 비교가 어렵겠지만 인구 비례로 좀 살펴보자면 인구가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외교 역량은 외교관 수가 이제 50% 이상 많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교 역량이 네덜란드가 훨씬 더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네덜란드의 이 외교관 수 자체가 대외 관계의 중요성, 그 중개 무역을 하고 있는 전통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평가가 되겠죠. 네덜란드 뭐 그런 중개 무역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좀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덜란드 외에? 네, 한번 또 다른 나라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요 국가, 그러니까 이른바 뭐 G20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랑 좀 경제 조건이 유사하거나 좀 인구가 유사하거나 좀 이런 국가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인구 비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그 이탈리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그래서 그 한국보다 조금 더 많죠. 한 2천만 정도 많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천만 정도가 많은데 외교관 수가 5,100명입니다. 5,100명. 그러니까 우리보다 3,000명 가량 많네요. 그렇죠.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네. 2,200 곱하기 2를 하면 4,400명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천만 정도 인구, 그러니까 한 그 비율로 따지고 보면 한 인구가 40% 정도 많은 셈인데 외교관 수는 100%가 훨씬 넘게 많은, 2배가 넘게 많은 좀 이런 이제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옆 나라 같은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1억 2천 명이죠, 2천만 명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6천 명이에요 외교관 수가.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그 한 2배 이상 이 정도인데 외교관 수는 3배가 훨씬 넘는 3배 가까이 네, 3배 가까이 되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특수한데 여기가 이제 인구는 3억인데 반해서 무려 외교관 수가 2만 명이 넘는 2만 1,505명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 나라들을 왜 굳이 살펴보냐? 그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참전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통적인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만큼 과거로부터 이 대외 관계를 중요하게 다뤄왔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외교관 숫자 자체에 그러한 역사에 많이 이 외교관 숫자가 반영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 유럽,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이랑 인력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 덕분에 이만큼 성공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꼬투리만 보이면 미국이랑 비교하고 반미하고 말이지. 이 정도 외교관 숫자로 성공해온 걸 제대로 평가하란 말이에요. 네, 또 청취자분 전해 주셨는데 질문을 간단히 제가 정리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선진국가 외교 역량을 직접 비교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한국을 이런 이제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이런 이제 나라들과 비교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좀 반문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이 처한 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단의 상황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한국이 처해 있는 이 경제 여건, 그러니까 외국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제,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아무리 이 그 적어도 최소한 네덜란드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 한국보다 한 외교관 수가 50% 정도가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국의 이 분단 요건을 사실 고려하지 않더라도 외교관 숫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분단 조건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들과 이 비교했을 때 이 외교관 숫자가 충분히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외교관들이 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한국의 성공 요인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한국의 외교관들이 얼마나만큼 이 국민들의 이익,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국익을 위해서 일해 왔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외교 역량의 질을 따져보면 금방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잠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 보죠. 어찌되었건 일단 객관적인 현실 봤을 때 한국에 갖고 있는 특성, 그래서 뭐 네덜란드랑 비슷해 보더라도 뭐 꼭 굳이 네덜란드라고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반영을 봤을 때 외교 역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몇 나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외교 역량은 일단 숫자는 적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숫자가 적으면 일당 100으로 할 만큼의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질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냐?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양보다 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일당백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국 외교의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안타깝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양도 적은데 질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 이 현지어를 못하는 외교관 실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2010년도 8월 5일 날 감사원이 지적한 자료입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게 2010년도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네. 이 한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156개 한국 공간이 있습니다. 이 156개 공간 중에서 현지어 가능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해외 공간이 무려 26개. 그다음에 단 한 명뿐인 해외 공간이 20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실상 이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자격 미달 공간이 전체 해외 공간 중에 약 30%에 이르는 규모다.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현지어를 못하는 게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근데 현지어를 못하는다고 굳이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만약에 한국에 파견된 중국 외교관이 네. 그 국어로 말을 안 하고 계속 중국어로 말을 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뭐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이 사람이 무례해 보이겠습니까? 국어는 전혀 모르고 그 심지어 영어도 쓰지 않는다. 만약에. 그래서 중국어만 계속 쓰는 거예요. 방송에 출연하거나 또는 이제 뭐 이를테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이 외교관이 얼마만큼 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는가 이런 지적들이 당연히 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입장을 바꿔보면 금세 드러납니다. 이 외교관의 현지화 구사 능력이 이 외교관이 현지 관료들이나 또는 이제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좀 이렇게 이제 외교 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이 언어가 시대와 사회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 그러니까 외교관이 그 나라에서 외교를 할 때 단순하게 어떤 뭐 자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어떤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친분 관계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협상들을 벌여야 되는데 당연히 해당 국가의 어떤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에 걸친 지식들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언어를 모르면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언어를 알아야지 해당 국가와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교관들의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3년 정도 지난 자료지 않습니까? 네. 2010년도 자료인데 그 외교관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뭐, 돌아가면서? 그럼 뭐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뭐 이탈리아에서 1년,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근무 체계가 기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과연 3년 정도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현지어 구사 능력이 향상되었을까? 별로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아주 그냥 활기차게 하시더니 말이 속사포입니다. 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156개국하고 외교관계에 있다. 거기에 이제 외교관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에 있는 뭐 이런데 외교 관계가 좀 맺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렇죠. 이런 데 있는 외교관들은 그날 말을 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정도의 해외 공간이 지금 현지어 구사를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 속해 있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이제 그 감사원 자료에서 공개된 것을 보면 그 굉장히 충격적인 게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스위스. 스위스? 네. 그다음에 네? 터키. 그리스. 터키는 우리 2002년 월드컵.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정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었던 터키. 네. 그리고 뭐 그 한국 전쟁 때 참전한 걸로 굉장히 또 그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뭐 이런 국가. 그다음에 그리스라던가 포르투갈, 그다음에 덴마크 이런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더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탈리아 공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7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근데 이런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들이 현저를 전혀 못 한다는 거죠. 이 나라에 파견된 2010년에 네, 2010년도.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관계라든가 유럽에 굉장히 진출도 많이 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나.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외교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또는 이제 그 나라의 교역 조건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이제 굉장히 또 황당했던 것이 뭐였냐면 한국의 이 주요 석유 공급 대상 사우디아라비아죠. 네.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목록에. 그래서 현지화를 못하는. 네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석유 파동 당시에도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 그래요. 네. 이런 측면들도 있고 최근에 경제 제재 문제 관련해서 중동의 원유 문제, 이란이라던가 네. 이런 이제 문제 관련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데 이 현저를 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상의 차질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조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사실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간들이 이 현저를 모른 채 어떻게 정말 외교를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할 뿐이고. 통역사가 있겠네. 그렇죠. 이제 보통 보면 영어 하나만 달랑 믿고 파견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영어 하나 달랑 믿고 부임하는 외교관. 굉장히 용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이 정말 영어 하나밖에 못하는 외교관을 거기다 과연 이제 파견을 하는 게 얼마나 용감무쌍한 행위입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좀 칭찬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아까 2010년 자료지만 그 나라 현지어를 못하는 외교관 그리고 달랑 한 명인 게 30%다. 지금 얼마나 진짜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나라들이 흔히 말한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특히 포르투갈은 세계에 공용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외교를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디 프로그램 나와야 돼.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사실은 포르투갈어 요거는 굉장히 중남미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그죠? 네. 그래서 포르투갈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못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탈리아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유학생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음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요리 그죠? 이런 것들, 의류, 패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공간에서 이 현저를 못한다라는 게 이 두 나라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때만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좀 현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니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축구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쭉 살펴봤는데,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죠? 한국 정부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군사 측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아까 분단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외교관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좀 이 여러 가지 대화와 교류 협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북한통이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또는 이제 있다고 정부에서 물론 당연히 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네. 있다고 해도 굉장히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 통일부 장관하는 분 계시잖아요. 예. 저 6일째 씨. 예, 요 분이 저기 북한대학원 교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학자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대북 관계에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 물론 이게 뭐 정책적 측면의 평가다 이렇게 좀 보기 뭐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 출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성도 뛰어나고 이 역량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임명을 당연히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보면은 청와대 대북 정책 가이드라인 여기에 완전히 얽매여가지고 남북 관계를 무슨 이제 국제 표준이다 뭐다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무조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족 내부 관계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조건 이런 것들 오히려 장점으로 잘 살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북한 통이 없다 이 얘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아니라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죠. 이건 91년 남북합의서에서도 네, 그렇죠. 표현됐던 건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관계로 그런 극복해 나가는 관계로 돼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단순히 남북한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고 좀 애매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걸 뭐 단적으로 외교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대 관계를 또 외교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폭을 넓혀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폭을 넓혀서 남북 관계를 만약에 여기에 포함해 본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굉장히 사실은 한국이 맺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비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게 이 북한과의 대화가 아니냐.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제일 크죠. 그죠. 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방면에 걸친 남북 협력이 만들어낸 이 효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미 이제 2000년대에 다들 체험해 보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언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민족이라 보니까 언어의 차이는 당연히 없는데 중요한 또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체제가 다르고,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뭐 하나 협력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맞춰야 될 부분들이 은근히 또 많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현실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또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협의가 되려면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전문성이라던가 당연히 이제 대화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만큼 또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한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냐.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단적인 사례가 있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처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딱 발족을 해서 정부기구 개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인수위 시절이죠. 그렇죠. 인수위 시절이었나요? 네. 통일부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통일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외교부로 통폐합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정부 인사들이 남북 관계를 하나의 외교 관계로 물론 인식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특수성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죠? 이 남북 관계 대화나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좀 특수한 경우로 다뤄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좀 사례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이 숫자를 네. 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정부 부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작은 부처가 통일부예요. 아, 그래요? 공무원이 다 해서 208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의 부처인데. 다른 부처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629명, 한 3배가 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는 800명, 1000명이 넘는 부처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안행부. 안행부라고 하죠.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공룡 같은 부처가 돼서 막 1000명 단위다.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제 통일부 공무원이 208명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네. 여기에서 이제 일반 사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 사무직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제 남북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 대한 어떤 남북 관계 대화를 다뤄야 되는 이 역량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단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는가. 너무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 통일이라는 이 거창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제를 다루는 부처가 너무 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정말 이 통일이라는 과제, 그 다음에 남북 대화가 한국 정부에서 이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통일 정책 인력을 양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양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사실 많이 가로막혀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효율적인 대화라든가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체로 이제 그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죠. 많은 북한 관련 기관들이 뭐 네. 통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원들이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 목적 자체가 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주도로 흡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이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자료를 보면 많이 이제 밝혀지기도 하는데 하나의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통일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이제 뭐 이를테면 경협 관련 내용이라던가 이런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 자본주의 자체를 북한 사회에 이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런 이제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남북 합의들이 다 배치되는 것들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이제 경협 목적을 자본주의 확산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겉으로는 막 이제 정부에서 뭐 공리공영이네, 뭐 유무상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 북한 체제 붕괴 그리고 뭐 흡수 통일 이런 것들을 다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사회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리고 남북의 기본 합의 이런 것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이 내용들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 관련 기관들의 이 현실이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 체제가 그대로 있어도 좋다는 거야, 뭐야? 이 사람들 완전 종북이구만. 국가보안법이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하는 거 보이 완전히 빨갱이 새끼들이구만. 북한이 노리는 게 적화통일 아이가.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고 인정해주고 뭐 무슨 통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 유일한 해법은 그 북한 체제가 망하는 길밖에 없어. 당연히 북한 체제 인정하자고 하면 그 적화통일 찬성하는 정복 세력들이지. 이 사람들 당장 신고해야겠네 이거. 전화 주신 분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일단 북한 체제 망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좀 짧게 대답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좀 당황스럽네요, 그죠? 오히려 이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대북 관계가 안 풀리는 가장 저는 근본 원인이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망해야 남한이 산다. 그리고 북한은 안 망한다고 하면 이제 빨갱이네. 그죠? 이런 이제 종북이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전화 주신 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어떻게 보면 배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3년에 이 북한 다녀온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이를테면은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 꾸준하게 벌여오셨던 민간단체가 있는데 어린이 어깨동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죠. 네네. 여기 이제 이사장 하시는 분께서 이제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평화자동차 사장 네네. 이런 분들도 이제 최근에 평양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해서 평양이 분당처럼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당이요? 네, 분당.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분당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계획 도시다 보니까 깔끔하게 돼 있고 뭐 공원도 잘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시내 뭐 평양 시내에 굉장히 자동차도 많이 늘어났고 뭐 휴대폰 보급이 200만 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뭐 보도만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최근에 보면 뭐 스마트폰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스마트폰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보도 보니까. 네, 거기에서. 북한에서 생산을 한다 그래요. 예, 네. 참 놀랐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뭐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뭐 유럽에서 평양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외국인들 이제 휴대폰 사용하는 거 아무도 막지 않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다 외국으로 통화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롭게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아까 전화 주신 분과 같이 북한이 망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현실적이냐. 오히려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
아까 이제 뭐 북한이 안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현실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국가고발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이게 좀 현실에 좀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좀 인식을 많이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인식 속에서 또 정부 아까 그런 기관들이 여전히 같은 인식 속에서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붕괴해야 된다. 좀 이런 인식 속에서 그 굉장히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남북 관계는 통일 지향시켜가는 관계다라는 것이 남북 합의서 91년도에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잘 알아야 된다. 근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전문 인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긴 시간 해주셨고요. 근데 다시 이제 좀 북 얘기를 떠나서 이제 우리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외교 관계 한번 봅시다. 아까 2,000명이 있다. 그리고 기본 외교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현지어도 못하는 사람 상당수 있다. 이런 거는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으로, 질적으로 둘 다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외교관들이 대미 외교만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내가 파견 한번 가보겠다.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사실은 좀 새로운 지역이나 좀 새롭게 외교 관계를 맺거나 이런 낙후한 지역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던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잘 제공하거나 지켜줄 생각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고 굉장히 개인적인 출세나 이 보신주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젖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 예,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미 외교를 선호한다. 네. 라고 하면은 미국 그렇죠. 중심인 거죠? 그렇죠. 보도되는 게 요즘 말하는 신문 보도에 북미라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미라인이 뭐죠? 그래서 외교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처가 이제 북미국이라고 하는데요. 부처 이름이 북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외교부 출입 기자들이 이 북미국을 대상으로 이제 북미라인이다 이렇게 좀 부릅니다. 북미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언제 처음 등장을 했냐면은 한국일보 신문기사에 처음 보도가 됐었어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10월 9일자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한국일보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북미 라인이 뭐냐 이 외교통상부 정통 외교관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북미국 그리고 주미 대사관 뭐 이런 부처들 그래서 이제 북미주 담당 부처 이런 것들을 이제 북미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북미 라인 입성 여부 그러니까 북미 라인에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외교관으로서 하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다 이렇게 좀 돼 있는 한마디로 이제 엘리트 코스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나는 북미 라인에서 난 북한 미국인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이 갖고 있는 네네. 아메리카 북쪽 네, 이쪽 북아메리카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북미국이 소위 말하는 북미 라인이 뭐 요즘 대학에서 뭐 인서울대가 아니라 인서울이 아니죠. 그렇죠. 스카이대를 넘어서 그렇죠. 스카이급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외무고시를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서 부처별로 인력을 선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이제 뽑아놓고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외무고시에 합격한 이 정통 외교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정통 외교관들이 대부분 이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북미국이라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미 대사관 이런 대사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관계자가 당시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교부 내 거의 모든 직원이 북미국이나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실력이나 학연이나 혈연 등 모든 동원 가능한 연줄을 다 동원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북미국에 배치되어 있는 고위 공무원 자녀들이 종종 있다.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미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력 이상의 무엇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당시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 이런 거 하면은 뭐 실력과 상관없던 뭔가 뒤에 그렇죠. 이제. 은밀한 거래 같은 구린 거죠. 이런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잠시 떠올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외교부 장관이었나요? 유명한 씨. 네, 유명한 씨가 딸을 외교국
외교 공무원 특촬자들 그게 발각돼가지고 좀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름도 유명한데 유명해졌습니다. 자기 딸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당시에 이 북미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게 아니냐,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행정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당시에 행안부였죠. 행정안전부.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전 장관, 요 감사를 벌여가지고, 네. 이 유명한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에 전현직 외교관 자녀 17명이나 되는 이 특채 비리 의혹을 조사해가지고 10명이나 이 편법으로 채용된 사실, 이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다뤄졌었는데요. 그 2010년도 현재 재직 중인 외교관 자녀가 지금 25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25명 중에 14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거죠. 네. 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핵심 부서인 북미국 여기를 이제 거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이 북미국을 거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면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위공무원 자녀들이 북미국에 죄다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방증해주는 자료가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편법이 없이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오기 어려운 그런 통계가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당시에 좀 지적이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북미국 좋습니다만, 북미국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대충 감이 없는데 정확히 뭔가요? 예, 그러니까 다들 눈치채셨겠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과 선이 닿아야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의 한국 사회의 악습,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해방 이래 사실은 미군정에 줄이 닿았던 사람들은 다 출세를 했죠. 이를테면 이병철 씨도 그랬고, 정주영 씨도 그랬고, 다 이제 그 당시 미군정에서 적산부라 받아가지고 다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7.18도 살려낸 게 다 미군정이었어요. 그렇죠. 친일에서 친미로 정치군의 그렇죠. 한 줄 뉴스. 아니 지금 다 쫓겨나고 사실은 처벌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미군정이랑 연줄이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다 살아났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이든 또는 부정적인 차원이든 간에 미국과의 관계나 연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미국이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또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외교관들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현지에서 근무를 또 해야지 또 미국과의 연줄이 또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미국 관련된 부처에서 근무하는 것도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만 있을 것 같고, 모두들 또 미국만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이제 외교 역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또 살펴본 것처럼 30%나 되는 공간에서 현지화를 할 수 없고 다 또 출세만 지향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좀 이런 데도 좀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영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제가 외교관이라도 출세하려면 영어만 하고 다른 거는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그런 게 현실이 아니냐. 씁쓸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한국의 외교 역량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살펴봤는데, 어찌되었건 이 외교 역량도 한국 사회 우리 정치나 군사 분야에서 달렸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미국 중심의 이런 것도 바로 역량상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아까 외교 역량할 때는 그 사람들이 숫자와 실력을 봐야 되는데, 숫자도 2천여 명 뿐이 안 되고, 다른 나라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2천여 명도 지금 실력을 갖고 있느냐, 현지어 못하는 외교관들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 156개국 중에서도 오로지 북미 라인만 선호하는 이런 게 한국 외교의 실상이다. 과연 이런 외교 역량이 2010년 자료를 근거로 한 거지만 변화가 없다라면 과연 대한민국 외교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외교는 미국하고만 외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중국이 더 무역 경제를 보면 상당히 미국을 능가하는데, 그렇죠. 이런 데서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반영하는 외교가 될 것인지,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한국 국민들 외국어 실력이 좀 평균적으로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뭐 청년들이 뭐 탄광이나 가야 된다. 예. 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외교에 많이 좀 외교 역량 강화하는데 많이 좀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외교관 숫자가 기본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좀 희귀 언어라던가 이런 데 좀 투자를 해서 탄광 보내지 말고 좀 이런 그 어학 실력 향상시켜서 외교관으로 좀 많이 선발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외교 역량에 대한 아주 턱없이 부족함과 실력이 부족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북미라인에서 강조했던 얘기했던 부분은 나라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바라보는 이런 외교관의 실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교관한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 역량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좀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승철 씨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이제 어떤 분이냐, 20년 넘게 이 외교 현장만 취재해온 기자분이신데, 네네. 이분이 이 외교 현장을 자기가 쭉 돌아보시면서 그 2011년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네. 정말 좀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요거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좀 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건 외교 구호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주 외교와 실리 외교다. 그런데 각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적 외교를 펼쳤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미국주의를 맴돌았다. 노무현 정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노무현 정권이 균형자론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주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했음에도 이들 양국의 심기를 살피는 눈치 외교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냉엄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리 외교 역시 구호 수준으로만 그쳤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2월 출범도 하기 전부터 자원 외교를 외쳤지만 이미 상당수가 한갓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주 외교나 실리 외교 이런 거는 구호에 불과하다. 한국 외교의 현실이 참 참담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짧은 글인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외교 분야 두 번째 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참 외교 역량 턱없이 부족하다. 외무고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영어 말고 다른 것도 준비해서 정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제도적인 것도 개선돼야겠지만 이런 외교관을 준비하는 분들도 자질, 그리고 나라의 제도, 우리 이런 제도적 문제까지 개선돼서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 국익을 위한 외교, 국민을 위한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외교관들의 분발과 개선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